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신용 또는 체크카드 충전으로 18일부터는 주민센터 등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 방침에 맞춰 오는 8일부터 군장병들의 휴가가 2달여 만에 재개됩니다. 외박과 면회는 사회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렸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래 교육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원격 교육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 국방부가 UFO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물체의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일반 비행체와는 확연히 다른 속도와 비행 형태를 보여주면서 UFO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다시 촉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해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성패 여부는 국민 협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보다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방역 지침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정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두려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던 때보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와 방역당국은 지금까지와 같이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방역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위험 신호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거리 두기의 강도를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부가 드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성공 여부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를 습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부탁드립니다. 4일부터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오브제와 비슷하게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되고 주말에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가 기준이며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한 가구로 판단합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약 이틀 후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주나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되도록 신청 현장에서 지급합니다. 정부는 초기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는 지원금 신청 때도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한 상점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남은 금액은 모두 기부 처리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라면서 자발적 기부 장치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부는 자발적 선택이고 강요할 수 없지만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과 연대하는 국난 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사상 최초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빠르고 편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추경 심의 과정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뜻입니다.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입니다.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입니다.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들과 연대하는 손길이 되고 국난 극복의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부할 형편이 안 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예술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하락 영향 등으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만에 0%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95로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올 들어 석 달 연속 1%대 상승했던 소비자 물가는 넉 달 만에 0%대로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간 접촉을 기피하며 여행 관련 서비스 물가가 하락해 승용차 임차료가 전년 동월 대비 16%, 해외 단체 여행비는 10.1%가 떨어졌습니다. 호텔 숙박비도 6.8% 하락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유가 11.8%, 휘발유는 5.1%가 내렸습니다. 고교 무상제도 확대 등 정부 정책이 공공서비스 물가 하락에 영향을 주면서 고등학교 납입금이 64%나 떨어졌고 학교 급식비도 35.8%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0.1%를 기록한 데 대해 코로나19 사태에도 생필품 사재기가 없어서 물가 상승 요인이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독일 0.8%, 프랑스 0.5% 등 유로존 국가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 배경으로 유가 하락, 수요 둔화와 함께 무상교육 확대도 꼽았습니다.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으로 장병들의 휴가도 76일 만인 오는 8일부터 전면 재개됩니다. 군 내에서는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다만 외박과 면회는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2월 22일 전 장병들의 휴가와 외박, 면회 등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고강도 통제가 시작된 지 2달여 만인 오는 8일부터 장병들의 휴가가 재개됩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조치인데 외박과 면회는 사회 감염 추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2월 22일부터 통제했던 장병 휴가를 5월 8일부터 정상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부들의 출타도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정하였으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도 한 달 넘게 멈췄습니다. 이에 따라 확산 초기 최대 수백 명에 달하던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도 20여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예방 활동은 계속됩니다. 휴가 중 다중 밀집시설 등 이용은 자제하고 복귀 사흘 전부터 발열 등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유증상자의 예방적 격리 조치 역시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지침 전환으로 한때 외부와 차단된 채 진행되던 야외 훈련도 조금씩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군 장병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군 사기 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이른바 K-방역, 한국형 방역 모델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나 웹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국경 봉쇄로 사실상 운항이 중지된 콜롬비아 보고타의 엘도라도 국제공항. 공항문을 다시 열기 위해 콜롬비아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 등 정부 당국자 70여 명이 화상으로 참석해 특별 입국 절차와 자가격리 앱과 같은 우리의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인천공항은 근무자 7만 7천여 명 중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모범 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검역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편성을 하고 또 어떤 특별 검역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웹세미나도 K방역을 공유하는 주요 창구입니다. 지난달에만 3차례 웹세미나를 열었는데 첫 회에 미국, 러시아 등 75개국 보건부 관계자가 참석하며 예상보다 반응이 컸고 이후 중남미와 아세안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도 1,000명씩 접속했습니다. And the last is preemptive isolation word. This is sort of unique. This has a 3 grade here. If patients have a very high epidemiological risk and symptoms, and they're going to put right here. 각 기관으로 쇄도하는 요청을 일원화해 오는 4일부터는 보건과 치료, 선거 등 주제별로 웹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전부터 긴밀한 방역 협력을 맺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는 아예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한 달간 활약한 최재욱 교수에 이어 윤승주 교수가 총리 근접 자문을 맡아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During his stay, Mr. Choi prepared recommend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situation in Uzbekistan and adapting the policy of Korea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o the realities of my country. 외교부는 초국경적 보건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국제협력 TF를 꾸리고 특히 개발도상국 감염병 지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박수경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박수경 신임 보좌관은 생체역학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고 현장과 긴밀히 호흡하면서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평가했습니다. 박 신임 과학기술보좌관은 여성 최초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로서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73년생으로 올해 47살인 박 신임 보좌관은 이번 인사를 통해 최연소로 청와대 차관급 인사에 임명됩니다. 온라인 개학 중인 학생들은 과학관을 찾기 쉽지 않은데요. 현장을 가지 않고도 과학 전시물을 실제처럼 만나볼 수 있는 사이버 과학 전시가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국립과천과학관. 기획 전시장으로 들어가자 세 개의 희귀 자전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큰 바퀴를 사용했던 1870년대 바퀴가 3개인 2인승 자전거입니다. 1878년 파리 세계 만국 박람회에 출품된 자이언트 하이휠 자전거는 현존하는 상업용 자전거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마우스만 있으면 전시장 곳곳을 실제처럼 움직이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탐구체험관과 첨단기술관 등 7개의 전시장과 5개 전시관 등 부대 시설 관람도 할 수 있습니다. 3차원 스캐너를 탑재한 로봇이 실내 공간을 고속 스캔한 후에 인공지능이 3차원 지도를 자동 생성하는 국내 신기술로 시작됐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나 손에 들고 다니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과학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또 거리상 멀어서 과학관에 오기 힘든 섬이나 접경 지역 같은 원거리 지역의 시민들에게 과학관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과학연구원 IBS도 가상 전시장을 마련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포착한 현실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사진 작품을 전시하는 아트 인 사이언스입니다. 2015년부터 오프라인 전시를 해왔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으며 사이버 전시로 전환한 것입니다. 과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작품 18점과 함께 연구 과정의 어려움과 보람 등을 담은 과학자의 뒷이야기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들은 등교 수업 대신 온라인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변화가 미래 교육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서는 원격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IT 산업도 적응하느라 좀 애를 먹었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이번 기회에 IT 산업 배운 것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인터넷 인프라가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예. 다른 하나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좀 긴밀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좀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크게 이 디지털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원격 교육은 그럴 필요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원격 수업이 처음에는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 그래도 지금은 잘 적응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갑자기 준비해서 예. 이만큼 한 거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예.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을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불만이 없지는 않은데요. 네. 역시 이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초중고에 다닌 학생 540만 명이 어쩔 수 없이 거대한 실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국 이 초중고교생 한 796명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과 협동조합 마인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따르면은 40.1%가 만족한다라고 했고요. 32%는 그냥 보통이다. 그리고 27.9%는 만족 못한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꽤 높네요. 아직은 의견이 만족적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예. 상황이군요. 예. 네, 이런 비대면 수업이 그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 그 자기 주도적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꼽히기도 했는데 하지만 문제는 이제 단점들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서버 다운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이 부각이 됐잖아요. 이런 기술적 문제 외에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일단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부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 등이 없어가지고 원격 교육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이 혼란 겪었다. 예. 이런 디지털 격차로 인한 교육 양극화 문제가 이제 지적되기도 했었고요. 아울러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신가 하면 단순히 EBS 강의 주소를 링크해서 시청하게 하는 이제 선생님도 계시면서 이 수업의 질 차이가 또 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야 하다 보니까 수업에 좀 집중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예. 아무래도 유튜브 세대니까 동영상 강의 자체는 별로 낯설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선생님과 다른 유명 강사를 자꾸 이제 비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네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소통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반 수업에서는 바로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교실 수업과는 달리 온라인에서는 이 질문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야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이 정도 시간이면은 그 사이에 학생들이 해답을 이미 검색을 해서 찾아봤을 겁니다.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지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 구축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치 못한 것들이 터져 나온 것 같은데 특히 외국산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떠올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계랑 정보통신 기술업계에 따르면은 이 온라인 개혁 후 한 3주 가량 이제 각 학교 원격 수업에 쓰이는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이제 해외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걸 쓰고 있는데요. 네. 전체 약 70% 정도가 외국산 소프트웨어로 추정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게 옮겨 쓰는 방법을 보면은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익숙한 젊은 교사들이 이거를 이제 다른 학교나 교사들한테 권해주고 그래서 그대로 그 이용 방법을 배워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편성이 좀 뛰어난 데다가 이 원격 수업 자체가 이례적으로 좀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을 이용하는 것에 조금 더 소극적이다. 이런 면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한 전국 초중고교생 한 40%가량이 원격 수업 때 이용하는 학습관리 시스템인 EBS 온라인 클래스 아니면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이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운영을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MS 클라우드 애저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다만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인위적으로 국산 소프트웨어 이용을 장려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합니다. 네. 교육 현장의 편의성을 좀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데 의견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예.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국내 원격 교육 인프라 수준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국산 소프트웨어 이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부추기는 이런 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렇게 원격 수업이 갑작스럽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주목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잖아요. 네.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이런 원격 교육이 계속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영원히 가진 않겠죠. 예. 언젠가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격 교육은 단점도 분명하지만 장점도 또 분명하거든요. 예. 주위에 학습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은 원격 교육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따지자면 자율학습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생활 환경에 따라서 굉장한 이 교육 양극화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전면적으로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원격 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현상인데요. 그런데도 앞으로 원격 교육을 언제라도 시행하는 힘을 키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대피 훈련을 하는 것처럼요.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융합한 블렌디드 러닝 이런 게 떠오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온라인으로 먼저 수업을 듣고 또 그 이후에 오프라인 강의로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플립 러닝도 하나의 강의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업계에서는 이 각급 학교의 이 에듀테크 기반한 수업을 종합할 경우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 모두 이룰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학교에서 나오는 빅데이터 같은 것을 활용하면 에듀테크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미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플립 러닝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또 이 교육 기업들이 개발한 에듀테크를 교실 현장에서도 빠르게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인 듀오링고라고 있거든요. 예. 한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한 30만 명이 넘는 학교 교사들이 외국어 수업에 이런 앱을 직접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은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27년 4조 원에서 올해 한 1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 앞으로 이 IT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 발전되어야 할까요? 이 IT 측면에서 보면 뭔가 새로운 교육 기회가 활짝 문을 연 거나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앞으로도 좀 많이 실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있거든요. 이 강의실도 없고 도서관도 없는데 정말 이 화상회의로만 모든 걸 수업을 하지만 인기가 좋아서 하버드대 학교 들어가기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인기가 많은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원격 교육을 재난 대피소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배우는 방법은 꼭 한 가지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지금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수업이 늘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사태가 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늘고 있는데요. 지금의 경험이 앞으로 미래에 또 질 좋은 교육을 경험하는 그런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사망 직전까지 갈 정도로 상태가 매우 위중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총리 사망에 대비해 내각은 비상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돼 있던 존슨 총리는 처음엔 병원 입원조차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참모들의 건의로 지난달 5일 세인트 토머스 병원에 입원했고 다음날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기관 내 삽관 등 인공호흡 방식을 논의하고 영국 정부는 총리 사망에 대비해 비상계획까지 짜놓고 있었다고 존슨 총리는 영국 일간지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스탈린 사망 시와 비슷한 시나리오로 상황 대응 전략을 정부가 세워놓았으며 의사들은 사망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면서 사흘 뒤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되었고 지난달 27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업무에 복귀하고 이틀 뒤에 태어난 자신의 아들에게 니콜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닉 프라이스와 닉 하트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I want to pay my own thanks to the utterly brilliant doctors, leaders in their fields, men and women, but several of them for some reason called Nick, who took some crucial decisions a few days ago, for which I will be grateful for the rest of my life. 하지만 총리가 입원했던 병원 측은 존슨 총리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는 사실만 밝혔을 뿐 당시 그가 얼마나 위중했는지 등은 지금까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현지 시각 3일 ABC 뉴스에 출연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세계를 감염시킨 전력이 있고 수준 이하의 연구소를 운영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중국 연구소의 실패 결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발적 사고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그에 관해 말할 게 없다. 알아야 할 많은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한 채 중국의 비협조와 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사용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가 며칠 내 미국 내 병원에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투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최고 경영자인 데니얼 오데이는 현지 시간 3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전역에 있는 가장 위급한 환자들에게 약을 배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협의해 다음 주 초반에 환자들에게 투약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데이는 다음 주 초반에 수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렘데시비르 발송을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 내 감염 경로가 여러 도시나 지역으로 옮겨감에 따라 연방정부가 그 부분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데이는 또 10만에서 20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렘데시비르 초기 공급분 150만 병을 모두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과 달리 러시아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만에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1만 명 넘게 증가하는 등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날보다 1,000명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3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실제 감염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루 20만 건 이상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무증상 감염자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Основные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и – это, конечно, носители. Поэтому, когда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выявляется инфицированность, я еще раз повторяю, инфицированность растет, а не заболеваемость.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이달 11일까지로 정한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무와 주민 자가격리 등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조심스럽게 봉쇄 완화를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탈리아는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면서 상당수 기업과 공장 운영을 재개하는 등 경제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La produzione è ripartita non subito a pieno regime, ma a regime ridotto e mano a mano stiamo crescendo con i volumi e quindi con il personale presente in azienda. 스페인은 하루 사망자가 7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종 봉쇄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운동과 산책 등 외출을 허용한 데 이어 미용실 등 예약제로 운영되는 가게 영업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독일에서는 완화 조치에 따라 쾰른 대성당이 3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주일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독일 일부 주가 소규모 모임과 상점 영업을 허용하는 등 잇따라 봉쇄령을 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는 이번 주 안에 제한 조치의 연장 여부를 논의합니다. 유럽 각국은
단계적 완화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5월이 이번 사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3일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주일 강론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350만 명이 감염되고 2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백신과 치료제를 찾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과학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곳곳의 감염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기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4일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기도와 금식의 날 제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인종차별 행위가 많이 증가했으며 지난 3월 말 이후 접수된 250건 이상의 신고건 가운데 82건이 인종차별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인종차별 행위 비율을 보면 중국 등 아시아계 30%, 이슬람계 28%, 인도계 14%, 마오리와 남태평양 도서계가 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아시아계 사람들은 통상 문화적 장병 탓에 불만 신고를 잘하지 않는다고 밝혀 실제 사례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에서 UFO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 물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의 물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가 하면 일반 비행 물체와는 다른 비행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미확인 비행 물체 UFO에 대해 우석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맹성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미국 국방부에서 UFO 영상을 공개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직접 목격한 장면들이었는데 네. 우선 영상부터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There's a whole fleet of them. Look on the ASA. My gosh. They're all going against the wind. The wind's 120 knots from the west. Look at that thing, dude. That's not our LNS. 네, 지금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예. 다시 봐도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 영화 같기도 하고요. 네, 물론 앞으로 과학적인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 인정한 만큼 이걸 실제 UFO로 봐도 괜찮을까요? 예, 뭐 공식적으로 UFO라고 선언했고요. 예. 근데 이제 UFO라고 했다고 그게 뭐 외계인의 우주선이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예, 좀 군사 용어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영상을 포함해서 3개가 공개가 됐어요 이번에. 네. 예, 그 분량이 한 2분 정도 되는데 그 2개는 이미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 공개가 이미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공개가 됐었던 것을 이번에 이제 미 국방부에서 컨펌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그 안에 이제 그 음성 그 대화들을 하는데 굉장히 그 조종사들이 굉장히 놀라워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미국 해군 조종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경험이 많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쪽에 많은 경험이 있고 이제 그런 쪽에 굉장히 식별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이제 처음 보는 현상들 그 사람들 눈에도.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미 국방부가 이걸 미확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용어를 굉장히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확인이라는 얘기는 아직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렇게 두고서 쭉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자연 현상이나 기상 현상 그런 것들, 천문 현상, 그 인공적인 비행체들의 그런 범주에 들지 않는 그런
그런 것이라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미 공군에서 1969년까지 조사를 했었던 예. 공식적으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한 600건이 넘는 그런 사례들이 미확인으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상당히 그렇군요. 이미 많은 사례가 있었군요. 예. 네. 실제로 과거 1952년에도 미국 워싱턴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나타나서 심지어 미 공군과 교전까지 벌였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때가 1952년 7월 달인데요. 예. 이제 야간이죠. 예. 먼저 그 주민들이 먼저 이제 목격을 하고 네. 이제 쭉 신고를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미 공군의 레이더망에도 이제 포착이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갖고 판단을 하고 이제 요격기가 출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격기 조종사들이 이제 처음에는 허탕을 치고요. 네. 다시 이제 기지로 돌아왔는데 또 주민들로부터 이제 또 신고가 들어오고 또 레이더에도 걸리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출격을 하죠.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조종사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가니까 순간적으로 레이더망과 그 조종사들을 시야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바로 백악관 그 상공 쪽에 이제 UFO가 출현이 됐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다시 또 유효기가 이번에 출격을 해요. 그래서 가갖고 이제 쫙 다가가니까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제트기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놓쳤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UFO들이 다시 와갖고 그 요격기를 이제 둘러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될지 이제 다들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기지 쪽에다 이제 판단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순간 이제 이게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네. 이 실제로 교전까지 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청와대 상공에도 1976년 10월 달에 실제로 미확인 비행 물체가 나타났고요. 네. 그때는 이제 대공포화를 이렇게 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추락된 탄피에 맞아갖고 뭐 부상자도 생기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보고가 된 게 이제 처음 보고는 12개의 UFO가 이제 목격이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요. 근데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도 좀 유명해졌어요. 그 영국의 티모시 굿이라는 작가가 논픽션으로 어버브 탑 시크릿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게 이제 UFO다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국의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는데 좀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발표한 거는 소속 미상의 이제 비행기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노스웨스트 화물기가 일본으로 가다가 이 항로가 잠깐 이탈이 돼서 청와대 상공을 지나게 돼 갖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됐죠. 그리고 2011년 비교적 최근이죠. 그때 바로 개천절이었는데 그때에도 청와대 상공에 UFO가 나타났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그냥 광화문 상공이라고 그래서 이게 청와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별로 안보와는 무관하다고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사실 그때 이제 상당히 여러 개가 수십 개가 굉장히 높은 데 나타났고요. 한 15분 동안 이제 체류를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방부나 이런 데서 별 반응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UFO가 일반 비행 물체와는 어떻게 다르길래 조종사들이 이토록이나 놀라는 건가요? 첫 번째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건 가장 이제 큰 특징은 굉장히 급격한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비행체는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때 이제 어떤 일정한 반경을 거리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UFO는 그런 게 거의 없이 굉장히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꺾어서 이제 회전한다. 뭐 그런 특성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1940년대 말에 보면 미국 공군 조종사들이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째로는 이제 지구상의 어떤 비행체보다도 이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나왔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반물질 가설이 나와요. 반물질이요? 예, 예. 그래서 반물질이 지구 이 대기 중으로 어떻게 들어와서 이제 서로 우리 물질하고 반응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이제 그 가설의 문제점은 그렇게 다량의 그 반물질이 과연 어디서 올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의 특성은 예. 그 레이더하고 시야에서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레이더에는 포착이 안 되죠. 예, 네. 그리고 눈앞에는 바로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보고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스텔스 기능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1980년도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예. 목격된 그 사례가. 근데 그때 기술로는 도저히 이제 그런 게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UFO는 좀 낮은 고도를 움직이면서 음속을 이렇게 뛰어넘는 경우에 보통 일반 비행체는 이 충격파를 내죠. 그래서 예. 소닉붐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지상에 막 유리창도 깨지고 많은 피해가 생깁니다. 예. 근데 UFO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도 전혀 그런 소닉붐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벨기에의 수도인 그 브뤼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아까 그 백악관이나 거기 있었던 것처럼 네. 유격기가 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UFO를 쫓아가는데 UFO가 그 추격을 피해갖고 지상 200m 아래로 이제 내려오면서 그때 그 속도가 음속의 2배였어요. 근데도 예, 그 아무런 피해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네. 신기하네요. 그럼 UFO는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검증할 수가 없는데 인류에게 UFO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1940년대에 예. 그 아주 저명한 그 물리학자인 페르미가 네.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에 이미 외계인이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먼 다른 은하에서. 근데 도대체 그들이 어디 있냐? 자기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답답해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그 페르미 패러독스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래서 그 의문에서 시작된 게 사실 세티 계획이 사실은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도대체 외계인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걸 찾기 위한 그 노력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세티 계획에도 깊게 관여했던 칼 세이건이라는 그 천문학자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1960년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문명이 발달하면 아광속 비행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은하계에서 이제 우리 은하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지구에 이미 지난 한 5,000년 사이에 한 2번 정도 났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사실 그 UFO가 대중적으로는 이제 외계인의 우주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보다 월등한 수준의 그런 문명의 모습을 갖는 그런 이제 외계인들이 있어서 만약 그 실제로 지구에 오는 것이 바로 그 UFO라면 이거는 사실 인류 문명에서는 엄청난 사건일 수 있는 거죠. 획기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국내 주요 UFO 사료를 담은 이런 영화가 전주 국제영화제에 출품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황금 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됩니다.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일상 속 거리 두기는 계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각별히 조심해 생활 방역이 성공하는 첫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